2004년 한참 잘 나갈 때 미국에 9,000개, 영국에 4,000개의 상점을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했던 블록버스터라는 회사인데요. 현재 미국에 15,0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비디오 대여점이 9,000개나 있었다니 정말 많았네요. 연인과 함께 비디오를 빌리러 가는 등 수많은 추억이 서린 블록버스터 매장. 요즘은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볼래? 라고 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블록버스터 가서 비디오 빌려서 같이 볼래? 라고 작업을 걸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때 잘 나가던 블록버스터는 2010년에 파산하고 맙니다. 음반 산업과 마찬가지로 영화 산업이 비디오 소유와 대여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구독 모델로 급격하게 전환됐기 때문이죠. 2004년 블록버스터 절정기에 만일 누가 이 회사가 6년 안에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다들 넌 미쳤어 라고 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의 전 세계 점유율의 반을 차지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인구 6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 핀란드에서 탄생한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성공 케이스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같은 수많은 매체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바로 핀란드의 기업 노키아죠. 2000년대 초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한 절대 강자 노키아는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폰 사업을 매각합니다. 통신 산업이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혁신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것인데요. 2007년에 누가 노키아가 곧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아까 블록버스터 케이스처럼 미친 사람 취급받았겠죠. 한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는 혼란의 시기에 기존의 절대 강자는 무너지고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해 혼란의 시대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다시 산업은 안정기를 찾고 당분간은 새로운 강자들이 이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유선전화, BBCT폰,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는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났던 통신시장이 스마트폰 시대에 마침내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 두 개의 진영으로 안정화됐고 당분간은 이 두 세력의 시장 장악력이 지속되겠죠. 하지만 통신시장을 송두리째 바꿨던 변화의 바람은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속됐던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광풍이 한때 업계 1위였던 노키아와 블록버스터와 같은 벤츠, BMW, 토요타 등 현대 자동차 업계 선두주자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지 않을까요? 음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음악을 듣는 행위, 음악의 청취겠죠. 그런데 9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음반 자체를 구입해서 소유했습니다. 그 당시 100만 장 이상 팔린 앨범이 많을 정도로 음반 구매와 소유는 책을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아주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음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청취와 소유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000년대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음반을 사지 않고 월 1만 원의 돈을 내며 음악 구독 서비스로 음악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의 한 구석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던 음악 CD 역시 중고 장터에 팔려가거나 쓰레기로 사라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몇 년 후에 CD를 모두 버린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CD 사용이 점점 줄어들면서 CD 케이스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CD는 결국 제 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그 당시에는 음악의 본질을 청취와 소유로 인식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의 본질이 청취였고 소유는 청취를 위한 보조가치, 즉 비본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소유하지 않고도 음악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본질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가치인 음반 소유는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럼 자동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동수단이죠. 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고객 사무실로, A에서 B로 나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동수단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1000만 원짜리 차도 있지만 수억을 호가하는 차도 있습니다. 물론 속도나 성능이 많이 다르겠죠. 하지만 시내에서 이동수단으로 쓰인다면 시속 200km로 달릴 필요도 없고 편의 기능 측면에서도 4천만 원 정도의 차량이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1억 이상의 돈을 쏟아붓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본질은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소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동차가 왜 소유의 대상일까요? 내가 매일 운전을 하잖아요.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내가 매일 조작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몸을 써서 조작해야 하는 물건이다 보니 아무래도 나와 자동차와의 관계는 다른 이동수단인 버스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물건에 더 많은 애착을 느낍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네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도 있는 거겠죠. 지금도 렌터카 등을 이용하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이렇게 친밀한 물건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합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물건이 나의 일부가 되고 그 물건을 통해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차의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차에서 내릴 때의 느낌인데 경차의 문을 열고 내릴 때와 벤츠의 문을 열고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우월감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게 바로 하차감인 거죠. 소유를 하면서 자동차가 내 일부가 되다 보니 성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성능의 차량도 브랜드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인지 한국의 현대인지
독일의 벤츠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핸드백이 샤넬 브랜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수백만 원대의 차이가 나는 것과 비슷하겠죠. 사실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자동차를 몰 일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택시와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겠죠. 그래도 비싼 차를 사는 걸 보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의 소유가 이동수단보다도 더 중요한 자동차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한창 개발 중인 FSD, Full Self Driving과 같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고 보편화된다면 사람들은 손을 자동차 핸들에서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자동차 핸들도 필요 없고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도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몸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느끼는 애착감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할까요? 아니면 음반 산업처럼 지금까지 샀던 CD를 다 버리고 음악을 구독하게 된 것처럼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가 흉물스러운 물건이 되면서 고철 시장에 팔리고 사람들이 자동차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까요? 자동차의 본질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유는 잠시 옆에 두고 이동수단 말고 또 다른 본질은 없을까요? 거리를 걸으면 주변 사람과 나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면 나와 주변 사람들은 분리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자동차도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움직이니까 이동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바일 스페이스겠죠. 자동차의 본질이 이동 수단일 뿐이다. 아니다. 자동차의 본질은 이동 수단과 이동 공간이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운명과 자동차 회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는 이동 수단일 뿐이다는 관점에서 자동차의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매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있어요. 호출하면 5분 내로 도착하고 목적지에 정확한 시각에 도착합니다. 이런 택시 서비스 구독료가 한 달에 겨우 20만 원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겠나요? 그럼 집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달에 겨우 20만 원? 택시 운전사 임금과 기름값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하겠죠. 택시를 한 번 탈 때 평균 택시비가 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택시 20번을 타는 금액으로 택시를 무제한으로 탄다면 모든 택시 회사는 바로 망하겠죠.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택시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시기사 인건비가 자율주행 시대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는 100% 전기차겠죠. 그러면 연료비도 지금의 내연기관 택시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사실 하드웨어인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만 발생하는데 전기차 하드웨어는 내연기관차 하드웨어보다 고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적게 들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운영 비용도 구독료에 반영이 되겠지만 택시기사 인건비보다는 훨씬 적겠죠. 현재는 택시 한 대를 추가하려면 택시기사 한 명을 반드시 추가로 고용해야 합니다. 택시 수에 따라 고정비가 일정하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새 택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비용은 거의 0이겠죠. 새로 산 컴퓨터에 윈도우 깐다고 스마트폰에 게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게임 회사가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래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비에는 분명 사고에 대한 보험료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질병을 제외하고 자살이 50%로 가장 높고 자동차 사고가 15%로 그 다음입니다. 2021년에는 2,900명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피곤하면 졸리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인간 수백만 명이 1톤이 넘는 기계를 100km 속도로 조작한다고 보면 사망률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 시대에는 동물적이고 감정적인 인간 대신에 수많은 교통정보를 분석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사고도 훨씬 줄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끼어들기 등 하는 차도 없으니 전체 교통 흐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인건비, 연료비, 차량관리비, 보험료까지 확 내려간다면 자율주행 택시 한 달 구독료 20만 원.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의 넷플릭스도 화질 등에 따라 구독료가 달라지는 것처럼 다양한 옵션의 자율주행 택시 구독료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반경 5km 무제한 자율주행 택시는 20만 원, 10km는 30만 원, 수도권은 40만 원, 전국 커버는 50만 원 등등. 아니면 차량 종류에 따라 구독료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5인승 세단은 20만 원, SUV는 30만 원, 9인승 차는 40만 원 등등. 지금도 서울 시내에서만 생활하면 자동차가 거의 필요 없잖아요. 보통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을 할 때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강원도 평창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구독 서비스로 예약을 걸어놓은 9인승 카니발이 토요일 아침 8시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자율주행 택시 정거장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교통체증이 거의 없이 2시간 만에 평창에 있는 호텔에 도착. 내리자마자 택시는 알아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호텔에서 좀 쉬었다가 오대산에 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합니다. 호텔 앞에 도착한 택시를 타고 오대산 등산을 마치고 막걸리를 거하게 한잔하고 택시를 호출합니다. 음주운전, 대리운전 걱정할 필요도 없네요. 무인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 요즘 새롭게 등장한 무인차 구독회사 타자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내며 무인차를 최대 이틀 동안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차박을 좋아해서 아직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무인 택시를 이틀 동안 대여할 수 있다면
대여해서 주말에 차박을 하면 되니까 정말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팔까 말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무인 택시 구독 서비스가 실제로 보편화된다면 여러분 그때도 지금처럼 자동차를 소유하시겠어요? 아니면 차를 처분하고 무인차 서비스를 구독하시겠어요? 차는 이동하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요즘은 소장품으로 과시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렇게 보면 무인차 구독 서비스가 상용화돼도 자기 차 자랑하려고 사지 않겠어? 자동차 시대 이전에 마차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말과 마차를 소유했겠죠. 그리고 내 말은 뼈대 있는 A 품종이야.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리고 말 갈기가 정말 아름답지. 더 좋은 말을 사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얼마나 돈을 썼겠어요. 더군다나 말과 사람은 동물과 동물로서의 애착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계인 차를 대하는 감정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자동차 시대가 오고 100년이 지난 지금 제 주변에 말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말의 본질이 소유도 아니고 과시용도 아니고 교감도 아니고 바로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수단이 말을 사다 보니 소유와 과시라는 개념이 추가되었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말의 소유라는 비본질적인 가치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동수단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좋은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 말은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말의 본질적인 가치인 이동수단의 의미가 없어지자 여기서 파생된 비본질적인 가치인 소유 또한 가치를 잃고 맙니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의 본질을 이동수단이라고 본다면 만일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동수단으로서 훨씬 더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차를 소유할까요? 내연기관차 초기 시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을 소유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말을 소유하는 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마구간도 있어야 하고 말똥 냄새도 심하고 그리고 생물이다 보니 아프고 관리 비용도 상당하겠죠. 내연기관차가 없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 이런 것들이 불편한지 몰랐어요. 마치 휴대폰이 없던 유선전화 시대에 살 때는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서 그때는 휴대폰이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참 불편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말과 내연기관차를 비교하게 되면서 말을 소유하는 게 쓸데없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참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 많던 말이 주변에서 사라졌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합니다. 집에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어디 가면 주차장도 찾아야 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내 소유니까 운전할 때 어디 부딪혀 흠집 나지 않을까 걱정도 해야 하고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소유를 통한 만족감도 주기 하지만 이처럼 소유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교 대상이 없으니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만일 무인차 구독 모델이 보편화되면 자동차 소유와 자동차 구독일 때의 장단점을 비교할 테고 저라면 앞서 말씀드린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자동차의 비본질적인 요소인 소유와 과시는 그 가치를 잃을 것이고 그럼 이런 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되겠죠. 내연기관차 시대에 A 농장에서 출생한 A 브랜드가 찍힌 말을 소유하는 게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구독 시대에는 자동차 앞에 벤츠든 BMW든 포르쉐든 어떤 브랜드가 달려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벤츠나 포르쉐, 페라리와 같은 회사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농장이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자동차를 생산하겠지만 이미 자동차의 브랜드는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이전의 피터폰 시대에는 휴대폰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LG가 프라다와 합작해서 프라다폰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하드웨어보다는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중요해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 OS와 안드로이드 OS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애플은 하드웨어도 자체적으로 설계하니 애플의 지시에 따라 생산만 하는 폭스콘과 같은 하청업체가 애플의 생태계 안에 있고 삼성, 모토로라 등은 안드로이드 연합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폭스콘과는 달리 스마트폰 하드웨어 설계는 직접 하지만 여전히 안드로이드 OS에 동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애플인지 안드로이드인지이고 안드로이드로 결정하면 그 다음에 제조업체를 고려하겠죠. 그런데 운영체제가 동일하면 사실 하드웨어는 거기서 거기라서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구매에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에서야 삼성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하니까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브랜드보다는 가성비를 따지며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겠죠. 무인차 구독의 시대에 자동차 업계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처럼 테슬라 자율주행 OS와 알파고 OS 두 개의 자율주행 운영체제가 시장을 장악한다고 상상해 봅니다. 테슬라는 애플처럼 자동차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없는 공장까지 있네요. 애플보다 더 무서운 놈인가요? 알파고 OS는 스마트폰의 구글처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제공합니다. 이 아래로 벤츠, 토요타, 현대가 알파고 OS를 사용하는 전기차 하드웨어를 생산합니다. 지금은 모두의 선망의 대상인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던 벤츠와 같은 업체들이 알파고 OS에 좋게 말하면 협력업체,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죠.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매출은 삼성이 제일 크지만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글이 돈을 벌지는 않지만 안드로이드와 함께 딸려오는 구글 앱 등을 통해 얻는 광고 수익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사용자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푸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구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제조업체가 있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구글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면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발생하겠죠. 삼성은 그나마 영업이익이 나는 편이지만 모토로라와 같은 다른 스마트폰 제조기업은 거의 적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LG도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해야 했고 무인차 구독 시대를 테슬라 OS와 알파고 OS가 장악한다면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도 이런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목숨만 붙어있는 수준? 이런 시대에는 현대와 같은 중위권 브랜드보다 벤츠, 포르쉐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나 토요다와 같은 업계 1위 브랜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들이 1위라는 것은 지금 산업에 더 깊은 뿌리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뽑아서 새로운 시대에 이식하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업의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혁신의 시대에는 기존 1위 기업이 제일 먼저 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혁신의 시대에서는 1위 업체가 더 위험합니다.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던 휴대폰 산업의 압도적 1위 노키아가 통신 시장이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한순간에 몰락한 걸 보면 거센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는 자동차 산업에서 벤츠나 BMW, 토요타와 같은 업체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산업은 시장 규모, 제품 교체 사이클 등 스마트폰 산업과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디바이스다 보니 국가별로 안전규제 등이 훨씬 심해서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자동차 산업에 탄생을 해도 그 파괴력은 훨씬 적을 것이고 그로 인한 변화의 속도 역시 느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산업처럼 자동차 산업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단지 이번 영상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극단적인 미래를 상상해 보았고 실제 미래는 지금의 현재 그리고 극단적인 미래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라는 점과 극단적인 미래의 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어 봐야지 실제 미래의 지점이 어디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겠죠. 그 극단적인 점을 찍기 위해 지금까지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늘어놓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